네,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개념이 열등감과 보상에 관련된 그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열등감과 보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설명하는 데 핵심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또 열등감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그 열등감이 어떤 하나의 보상을 가지고 노력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그 인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노력,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보상, 이런 게 성장의 행동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감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심리적인 기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러는 이러한 그 열등감과 보상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이 부족한 어떠한 약점, 그래서 타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을 갖다가 승화시켜서 나름대로의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건데, 인간이 모든 일정한 수준의 열등감을 경험한다라고 보았고, 이는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여러분도 살면서 열등감이라는 거를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빗대어서 부럽다. 부러운 거는 그냥 열등감이 아니죠. 근데 그 부러움의 도를 지나쳐서 나름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이제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열등감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나 다 열등감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뭐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난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열등감에서 표면으로 보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열등감은 이제 우리 아들러도 이야기했듯이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뭐 신체적인 구조라던가 아니면 심리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열등감은 인간의 핵심 동기로 작용을 하고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부분으로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더 좋은 거는 없겠죠. 근데 열등감이 열등감에서 마무리가 되면 좀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그 열등감은 단순히 약점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 꿈 이런 게 원천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들어오셨으니 이 열등감, 내가 과거에 난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고졸자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야죠. 그 벗어나고 나서 사회복지를 전공함에 있어서 필수 요건인 이랑 과목을 내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를 전공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을 한다거나 사회복지 영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는 그만큼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나은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열등감은 약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이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가 거기에 성공을 했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어떠한 그게 물질적인 보상이 됐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보상이 됐거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 보상이라 하는 개념을 살펴보시게 되면 개인이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 그래서 그 노력을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심리적인 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는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려는 긍정적인 동기이죠. 그 동기는 이제 어찌 되었든 동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감이 됐던 아니면 부러움이 됐던 그런 상태에서 나를 좀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아들러는 보상 과정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건강한 보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병리적인 보상으로 보는데 자, 건강한 보상이라 하는 것은 열등감이 생산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극복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의 부족함이 느끼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취하는 달성 욕구가 있는 반면 그 열등감이 건강한 보상이 아니라 예, 또 병리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열등감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 밑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너무나도 모범생이고 전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아주 주위에 칭찬이 자자한데 둘째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저기에 생각에.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한테 계속 너는 형처럼 하지 못하니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뭐예요? 그게 건강한 보상으로 열등감이 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병리적인 현상으로 와서 나는 열등감에 있어서 그 더 이상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지. 형을 따라가지 못하니 나는 차라리 인간도 형보다도 나은 인간이 안 되고 나는 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그 생각을 자꾸 한다라고 하면 그 병리적인 보상, 열등감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로 뭐예요? 정신병을 생기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가출을 하거나 부모에 대한 반응이 예, 이런 부정적인 성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이 이렇게 보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그래서 건강한 보상과 병리적인 보상,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등감도 우리가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가지고 오는 컴플렉스가 또 우월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해서 개인이 자신의 열등감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효능감이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상실되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선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열등감이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 기제로 이 사람을 더 성장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택했을 때는 회피를 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랑 컴플렉스는 가히 뭐 우리가 그 열등감을 이겨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로 변할 수 있고 또 우월감 컴플렉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난 사람 있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본인을 과도한 우월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고 권위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월등감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열등감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과도한 우월감을 드러내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상태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부족을 숨기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려거나 가시하는 행동,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플렉스도 적당한 컴플렉스는 내가 정신 건강상 좋아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경쟁 의식을 갖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는 반면 이 컴플렉스가 잘못 기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려고 하거나 과시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도 적절한 그 컴플렉스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들러는 사회적인 관심을 아들러의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건강한 성격 발달과 심리적인 안녕의 핵심 요소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러는 우리가 태어나면은 백지설에 있어서 태어나면서 사람은 선하다, 아니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다라고 하는 백지설이 있죠. 그래서 이 백지설에 따르면,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났는데,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악한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처음부터 사람은 태어나서 악한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교화를 받거나, 어떠한, 그 주변에 사람들의, 그런 인성 교육을 받아서 착해진다라는 성선설이 있죠.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들러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는 핵심 요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나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큰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려는 경향을 반영을 하더라.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틀 안에서 아들러의 관점을 보여주었고 또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도 공동체적인 조화로움 그리고 거기에 기여해서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회적인 관점에 이렇게 핵심 요인을 잡았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 안에 아들러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을수록 개인의 열등감은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또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나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예, 당연히 후자 쪽을 좋아하시죠. 자, 나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 이런 것도 반영을 해가면서 십시일반 도와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끓죠.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인 관심 안에 살아가는 게 기본 사람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으로서의 갖는 가치관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아들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들러는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의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인 건강,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러의 이런 개인 심리학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아, 맞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하듯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지라고 하는 게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아들러는 이런 그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을 요소를 말을 했고요. 주변에 우리 지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 틀로 보면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그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라고 본다면 우리가 체계를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우셨나요? 체계? 그 체계 속에는 나라는 개인적인 가장 일차적인 그 입장과 이차적인 것은 지역사회, 삼차적인 것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들러는 지역사회를 같이 통합시킨 어떤 하나의 체계가 개인과 체계를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러는 이러한 그 자기의 개념을 개인 심리학에 반영을 했고, 자, 사회적인 관심의 발달에 있어서도 선천적으로 존재하지만 개인이 성장하는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살고 있는 자녀와 좀 못 살지만 그래도 사랑이 넘치고 부모의 관심이 많은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의 삶은 부잣집에 사는 아이와 그 가난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는 아이와 정말 빈곤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정. 자, 이 세 명의 자녀가 각각 성장하는 환경 그리고 경험 이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사회적인 어떠한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각기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아들러는 초기에 아동기 경험에 사회적인 관심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또 가족에 관련된 양육 태도, 부모의 그 가정의 어떠한 아이들과의 스킨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모델은 아동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각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향이 달라지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은 아동기의 부모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아동이 부모의 영향에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규칙과 규율과 사회적인 어떠한 문화 이런 걸 많이 배우죠. 그래서 동족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하나의 공동적인 삶의 의식이라던가 서구의 미국처럼 개방된 개인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에서 산 사람하고는 우리나라 사람하고의 생활 어떤 의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 발달이 각각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개개인의 어떤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역시나 아들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인 관심의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본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누구를 가장 일차적인 모델로 보나요? 예,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내 자아상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이 사회에 커 나가는 이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역할, 존중, 그리고 협력과 배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가르치면서 자신감과 사회적인 책임을 심어줄 때 사회적인 관심은 긍정적으로 발달한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맞습니다. 자, 너무 과잉 보호를 하거나 방임은 사회적인 관심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잉 보호는 이제 왜 우리가 흔히 어 요즘에는 뭐 외동 자녀가 많잖아요. 과거에는 다들 이제 자녀 수가 많다 보니까 형제끼리 커가면서 사회 활동을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끈끈한 정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외동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만 정말 고이 잘 자라면 그 세상 어떤 거래도 다 부모들은 해줄 수 있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돼, 우리 아이만 잘 크면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과잉 보호성. 근데 이 아이가 부모 그늘에서는 굉장히 왕처럼 군림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 생활 양식에 부모가 자기한테 해줬던 그런 태도가 사회에서도 똑같이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에 진짜 현장에서 나가면 과잉 보호했던 내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성취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 열등감이 이제 그때부터 또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왜 나는 집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왜 사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그 심리적인 기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잉 보호도 적정 수준에서 아이를 케어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아이들이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는 또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고 또 방임, 역으로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임을 하게 되면 이 아이 또한 예, 너무나도 천진난만해서 막 사고를 치고 다니면 그 수습은 누가 해줘요? 과거에는 부모가 다 해줬다라고 하면 사회에 나가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다 못 해주죠. 그러다 보면 예, 범죄 행위의 발생이 노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사회적인 관심, 그 관심이 좋은 관심이 아니라 나쁜 관심으로 이제 뭐 뉴스 매스컴에 나거나 하죠. 자, 방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예를 들어 소년원에 들어갔을 때 심리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고 치고 뭐 할 때 나를 좀 이렇게 꼭 잡아서 그 좀 성실한 사람으로 또는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나 아니면 스승이나 누가 조언을 해줬더라면 정말 그때 내가 깨닫고 열심히 잘 살거나 이런 그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임은 그야말로 관심과 어떤 역할에 있어서 그 멘토가 있거나 아니면 스승이 있거나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절제할 수 있게 해준 바운더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잉 보호나 그 반대로 방임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에 결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화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관심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과 어떤 필요를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적인 태도를 포함하는데 타인에 대한 공감은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지사지의 입장을 대변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부상조, 우리나라는 늘 상부상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체의 그 신념 아니면 이념, 뭐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웃과 서로 뭐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식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런, 둘의 정신이라던가 향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구성 요소로 인해서 타인과의 어떠한, 결합, 이런 거를 공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나 아들러는 이런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공동체 의식이라 해서 자신의 더 큰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을 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게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협력과 기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관심, 단순히 공감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협력에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또 행동적인 태도를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과 역할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인 관심의 구성 요소로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 사회적인 관심은 역시나 심리적인 문제에서도 같이 도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의 결핍이 심리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거나 개인이 어떠한 타인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고립과 어떤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기적인 행동이라던가 심리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면은 뭐 대인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죠. 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쟤는 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외톨이가 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죠. 지금도 우리는 이제 점점 앞으로는 미래가 개인적인 어떠한 이제 나홀로 뭐 그런 그 직업도 많이 생길 뿐더러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온라인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1인 기업, 그래서 뭐 통신 판매라든가 어떠한 1인 그 인터넷으로 해서 일을 해서 내가 그 생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역시나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게 되면 이런 의사소통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인과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 공동체 의식으로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관심은 사람을 열등감에서 극복하고 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 열등감은 건강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협력을 하고 공동체에서 기여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거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 성취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회사를 들어가면 우리는 그 회사 단합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학교를 오게 되면은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OT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서 행사하는 거에 학교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예요? 학생들하고 단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 우리 학교의 동문들, 이런 그 어떠한 구성체, 공동체로 끈끈하게 하나의 연결망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의 단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은 개인의 심리적인 공간과 대인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회복지학에서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영역은요, 공동체, 특히나 더 이제 그 우리가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에서 관리 대상은 주로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자녀적인 복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노약자가 여기에 주 관심사가 되는 거죠. 공동체. 그럼 사회복지에서 공동체의 약자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사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 역할에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역시나 사회적인 관심에 있어서 사회복지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양식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라이프 스타일로 보게 되면 인간의 행동 방식과 삶의 목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삶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고유한 패턴이 있다. 이게 바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개인의 초기 경험,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격의 중심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리고 목표 지향성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활 양식을 심리학적 분석의 주요 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들러는 뭘 가지고 틀로 잡았다고요? 예, 생활 양식. 그래서 생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를 하는데 그 생활 양식이 바로 개인의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과 타인, 사회적 관계를 조직화하는 고유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순한 행동 패턴이 아니라 개인의 사고, 예, 그리고 감정, 행동 이런 거를 조직화하는 성격이 청사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되 개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 그리고 초기 환경 그리고 가족의 구조, 출생 순위,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람이라도 각기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생 순위에 따른 생활 양식이 바로 아들러가 이야기한 출생 순위의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생활 양식에서는 우리가 인간 행동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부여를 하는데 개인의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 목표는 종종 무의식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수도 있는데 개인의 행동이 조직화되고 동규화가 제공이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양식에서는 우리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 경험에서 형성되는 어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형제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의 목표를 개발을 해서 반복적인 행동이 어떤 고유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은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성취감이라고 하는데 아동이 학교에 다니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겠죠. 동급 학생들하고의 이제 성적이라던가 어떤 아이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나는 달리기를 못하네? 그럼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진짜 얼마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했는데 나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르지? 열등감. 그래서 이거를 더 승화시킬 수 있게끔 어떤 생활 양식이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족 환경도 생활 양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출생 순위와 부모의 양육 방식이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출생 순위는 첫째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생활 양식을 저기 강조를 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경쟁적인 생활 양식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뭐예요? 첫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부모는 이 아이한테 굉장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아이로서의 부모의 입장, 부모가 원하는 스타일로 얘는 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둘째 아이는 뭐예요? 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큰 형을 큰 언니를 이겨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큰 첫째를 열등감, 그래서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둘째가 큰 아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면의 어떤 기질이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활 유형이 결국에는 지배형이냐, 획득형이냐, 회피형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배형을 보자라고 하면,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생활 양식은 강한 열등감을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방식으로, 예, 극복하려는 시도로 사회적인 관심의 결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획득형은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의존적으로 얻으려는 생활 양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타인이 지원에 의존하면서 스스로가 뭐예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피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피형은 문제를 피하고 도전하고 직면하려 하지 않고 생활 양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해서 심리적인 성장에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의 네 번째는 사회적인 유용형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협력하는 조화를 이루려는 생활 양식은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성향, 이런 것들이 강해서 아들러의 이런 개인 심리적인 건강한 모델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생활 양식은 결국에는 지배형과 획득형과 회피형과 예, 그 예, 사회적 유형이 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런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 양식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역할로 봤을 때 개인의 사고나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부여가 돼야 된다. 이게 부여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예요? 혼란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적인 역할로 필요한 거고 또 생활 양식은 행동의 방향성과 동기를 형성하는 목표 지향적인 부분에서 틀을 제공하고 개인의 설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양식은 사회적인 관계를 조직화하고 어떤 그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생활 방식을 결정해서 타인과의 협력, 그리고 갈등 해결, 그리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양식을 심리치료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또 적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심리치료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활 양식을 분석하는데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각자의 자신의 생활 양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부정적인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키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설정한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을 탐구하고 심리적으로 성장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봤고요.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바라볼 때 어떤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고유한 방식으로 아들러는 이를 성격의 어떤 핵심 요소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성격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을 본 거지 진단적으로 딱 이렇게 고착돼서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생활 양식에서 있어서는 초기 경험, 열등감, 사회적인 관심,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개인의 목표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동기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로 자리매김했고요. 심리 치료와 행동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의 생활 양식으로 보았고, 또 우리 계속 이제 아들러는 출생 순위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형제 자매 중에서도 차지하는 순서에 따라서 첫째, 둘째, 막내, 외동, 아동 이렇게 구분을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집안의 첫째 아이다 보니까 부모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떠한 중압감, 그리고 꼭 본인이 부모로서의 어떤 혜택, 이런 걸 많이 받죠. 그래서 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자, 아들러는 이렇게 순위에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부모와의 형제,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의 맥락 속에서도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담에 있어서는. 자, 출생 순위는 개인의 심리적인 위치와 가족 내 역할 이런 거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격 형성과 행동 패턴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부모의 기대, 책임감의 영향이 강하게 받아서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목적 의식 그리고 욕심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첫 아이는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한껏 뭐예요? 받죠. 그 관심을 많이 받죠.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다 갔죠.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게 누리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 동생의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어, 어떠한 기질로 성장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막내 아이는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주목받을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는 뭐예요? 천진난만하죠. 그래서 큰 아이들은 욕심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 막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욕심도 별로 없고 그냥 천방지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출생 순위는 개인의 자아 개념과 목표 설정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보게 되면 부모의 전적인 관심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이 태어난 동시에 자기는 열등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모든 게 내 것이었는데 부모의 사랑도 내가 독차지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큰 아이들은 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다 뗐는데도 불구하고 오줌을 싼다거나 아니면 아이 동생 거를 뺏어서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큰아이들이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높은 성취 동기나 지도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권위와 규칙을 중시하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은 큰 아이들은 지도력이라던가 신뢰성이랑 규율 준수, 그래서 리더십이 이제 여기에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큰 아이들은 단점은 과도한 책임감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책임감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어떤 유연한 사고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러한 경쟁 행동에 어떤 이제 동기가 부여되면서 나름대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이제 그 둘째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성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점으로는 유연성, 그리고 협력, 사회적인 기술이 뛰어나다. 그 둘째 아이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큰 첫째 눈치도 봐야 되고요.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회적인 기술,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단점은 경쟁 과잉과 열등감이 느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그 큰 아이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둘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아이처럼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너는 왜 형처럼 못해? 너는 왜 형보다 못해? 형처럼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이 애한테 컴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는 열등감을 느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강한 열등감이 아니라 부정적인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이들은 이런 경쟁과 어떤 열등감의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막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막내 아이는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환경에서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창의적이고 활발한 성향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장점은 막내처럼 친화력, 창의력, 사고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의존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막내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보통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르면은 어때요?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아니면 형제들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떠한 책임감이 좀 부족하고 의존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막내 아이들이 이런 기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외동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전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죠. 그래서 성취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형성을 되는데, 형제자매가 없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죠. 그 모든 것은 이제 본인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내 건데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떠한 그 장난감이라던가 먹을 거라던가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죠. 자기만 잘난 거죠. 근데 사회에 딱 나가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죠. 왜? 본인만 받들어 주질 않거든요, 사회에서는. 자, 그래서, 자, 외동은 장점이 독립성, 그 성취 지향적이고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단점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타인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같이 하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떠한 성격이 기질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출생순위 영향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내 갈등, 경제적인 여건,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출생순위가 개인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개인 이렇게 심리학,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면 이 출생순위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상담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 기법을 통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잘 알고 상담을 하면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생순위의 실전적인 적용은 심리치료에서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출생순위를 분석해서 개인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던가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의 열등감, 이런 왜곡된 목표를 탐구해서 건강한 행동 패턴을 촉진을 시키고자 했었고요. 또 교육과 양육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출생순위에 따른 이론은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의 이해를 하고 적절한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본 거고요. 또 출생 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 내 위치뿐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자매와의 관계, 이런 상호작용, 그리고 또 가정 환경 등에 함께 작용한다라고 보았는데,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토대로 가지고 상담에 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생순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개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또 목표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 발달에 이해를 돕고, 심리 치료적인 교육, 그 양육의 실질적인 통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론적인 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적인 최종 목표는 아들러의 최종 목표는 인간 행동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설명에 대해서 핵심 개념으로 인간의 미래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종종 현실적이지 않거나 가상의 형태를 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가상적인 최종 목표는 인간의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고 행동의 방향을 어떠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가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아들러의 어떤 그 개인 심리학이 목표는 현실적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개인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신의 생활 양식,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조정하고 자신의 열등감 극복하는 데 중요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열등감은 우리가 가상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달성 여부보다는 목표를 향한 과정, 그래서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와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사고, 감정, 행동 이런 거를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삶의 도전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자, 가상의 목표의 특징을 또 보게 되면 우리는 주관성과 이상성으로 보고 또 무의식적인 작용으로 보고 변화 가능성으로 봤는데요. 주관성과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이상에 기반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이거나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행동에 대한 동기 이런 제공하는 데는 중요한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꿈을 위해서는 이 그 어떠한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 이게 꼭 실현될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내 행동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금연을 하고자 하는데 금연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설정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딱 끊는 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 하루에 내가 5개를 피웠는데, 하나로 줄여보자라고 하는 행동의 기제. 자, 이런 것들이 변화의 어떠한 그 목표의 가상 시나리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무의식적인 작용으로는 우리가 무의식으로는 이제 종종 개인의 어떤 명확한 인식하지 못한 채로 행동하고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나 우리 요번에는 정말 내가 목표로 한 예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도 올해 목표를 좀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서 나중에 뭐에 쓸 거야. 학비에 쓸 거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보탬이 될 거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무의식적인 작용.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잘 살려면 저축을 해야 되겠죠. 저축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뭐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되나요? 예, 목표를 설정하면서 매달 뭐 10만 원씩 내가 적금을 들어서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부자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 쪽에 작용을 해야 행동으로 나와야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변화 가능성 역시나 아들러의 가장적인 최종 목표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환경과 어떠한 이제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출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러한 개인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종 목표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상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어떠한 삶의 목표를 탐구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담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클라이언트 자신의 삶의 재구성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합니다. 또 우리는 아들러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동기적인 작용을 하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과 상담, 조직 관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은 다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아들러 이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 분야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 자체의 현실성보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발전 그리고 변화를 더욱 강조하는 인간 행동과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통찰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개입 기법을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아들러의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열등감 극복, 그리고 생활 양식의 탐구,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에 대한 증진,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개인의 심리적 상담,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어떠한 설정에 있어서도 목표 지향적인 행동으로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인 치료, 상담, 교육,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있겠고, 네. 기침이 자꾸 날 것 같아서 제가 음소거를 잠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기억은 우리가 개인의 신념, 목표, 열등감, 극복 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해에 성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아들러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양식 분석을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사고나 감정, 행동 패턴을 조사한 후 클라이언트의 목표와 연결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행동과 목표, 그리고 이런 목표 간의 어떠한 관계를 지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가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라 하는 것은 타인과의 협력에서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태도 이런 것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고 치료자는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타인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이해하도록 돕고 보다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또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음을 사회적인 관심의 증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목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설정에 무의식적인 최종 목표를 탐구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떠한 목표를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 분석하고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인적인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돕고 클라이언트가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심리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러는 개입 기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능력, 이런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기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클라이언트 장점을 강조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의 입장이고, 클라이언트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고 더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격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기법을 살펴보게 되면 부정적인 신념, 행동의 재검토 등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도록 돕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치료자는 비합리적인 패턴. 자, 비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타당 가능성, 합리적인 방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비상식적인 이런 합리적인 패턴에 대해서 도전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신념과 행동의 변화를 어떤 심리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유연성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는 역설적인 의도라고 해서 개입 기법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나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때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도움, 이런 것이 이제 역설적인 의도라고 하는데, 예로 들면 치료자는 문제의 어떤 의도적으로 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설적으로 의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설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화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역설적인 거나 직설적인 것도 역시나 이런 의도된 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아들러도 역시나 이런 역설적인 의도, 화법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어떠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들러는 또 개입 기법에 있어서 꿈 분석도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꿈 분석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목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꿈에 나타난 상징, 패턴을 분석해서 클라이언트 생활 양식, 그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이라 하면은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의 고유한 본인들의 어떠한 그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의 동기를 이해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 자신의 무의식적인 갈등, 목표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꿈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심리학의 평가를 이렇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데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과거 경험,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생활 양식 분석을 통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패턴, 동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적응적인 행동에서 수정을 하고 열등감이나 극복과 사회적인 관심 이런 증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균형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출생 순위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기억이라든가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의 성장 배경, 가족에서의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 개념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의 공동체 내의 역할이라든가 기여에 강조를 했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 요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개인 심리학에 대한 그 아들러의 평가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측면이고요. 심층적으로는 어떤 이제 분석이 요구되어 제한된 어떤 자원의 현장에선 적용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의 문제점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개입에 효과적인 이론은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어떤 이론이 좋은 반면에 또 뭐 단점도
듯이 효과적인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점에서 평가를 높이 살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아들러의 자아 심리학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 발달을 심리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을 확장한 접근법이다라고 이제 자아 심리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발달의 초기 아동기의 본능적인 충동과 의식적인 갈등에서 존재하지 않고 전생에 걸친 심리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또 개인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사회심리학적 발달로 나누어서 각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의 성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의 성공적인 해결은 자아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 사회적인 역할 수행에 기여를 했고 개인의 전 세계적인 어떤 성장의 배경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자아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사회복지, 상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발달의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틀을 제공을 했고 전 세계의 발달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아들러까지만 끊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에릭슨까지 하는 걸로 넘어갔네요. 자, 오늘 이 강의는 아들러 심리, 개인 심리학까지만 평가를 요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에릭슨의 자아 심리학,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다뤄볼 건데요. 에릭슨의 자아 심리학은 5주차에 이제 2강으로 시작을 하고요. 5주차 1강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융, 그리고 아들러 요 심리학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 우리가 에릭슨의 자아 심리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둬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 이론이잖아요. 정신분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드 이론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융이라는 사람이 그 프로이드 이론을 접목해서 나름의 자기의 그 심리학적인 기저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들러 역시나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사람 결국에는 이제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에는 네 명의 학자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분류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뇌학자에 대한 특징을 조금씩 기억해 놓으시면 좀 나름대로의 그 강의가 좀 요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꽃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황사도 역시나 많이 이제 생길 텐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